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못 치고 나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사를 건 전쟁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테크 플랫폼 전쟁 같은 것들을 역사를 쭉 보면은요. 세계까지 들어가면 그래도 망하진 않는다. 지금 실리콘밸리 내부 평가로는 지금 3등 안에 무조건 안착할 걸로 예상하는 건 밖에 없어요. 이들 중에 탈락자들 같은 경우에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서 M&A 대상이 될 거예요. 이들의 레이스들 중에 모든 게 결정 나 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나 있으니까 다들 내가 그 셋 중에 탈락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느라 이렇게 오바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빅테크들이 왜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양자 역학에 있는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자 역학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AI로 시작해서 후반부에서는 양자 컴퓨팅 얘기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미리 고백을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사실 1차적으로 제가 게을러서 공부를 많이 못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뭔가 문과들에게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 컴퓨팅이나 둘 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도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I와 관련된 건데 AI 산업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없겠지만 거품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그 중심에는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긴 한데 너 ROI는 어떻게 할래? 여기도 수익도 신경은 써야지. 결국 여기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좀 이 사안에 대해서 교수님의 시각으로는 AI 거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교수의 시각이라기보다 제가 또 실리콘밸리에 아시아투지 캐피탈이라고 벤처 캐피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실제 분위기와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을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문명사가 바뀌었다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분위기는 어떠냐 하면은 그 플레이어들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못 치고 나가면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사를 건 전쟁 같은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다양해지면서 또 지금 이제 돈도 내고 있잖아요, 소비자들이. 그 다음에 기업 고객들도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프라를 제공을 못하게 되면 고객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놓치게 되니까 이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돈 벌면서 계속해서 늘리고 투자하고 늘리고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AI 경쟁력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에 지금 1등이 오픈 AI잖아요. 오픈 AI가 1등인데 오픈 AI 진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돈을 갖다가 버는 것보다는 쓰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빠르게 이 시장을 장악하지 못하면 그냥 바로 죽을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한 팀을 먹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구글이나 다른 데한테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구글처럼 지금 돈을 벌어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엔 투자를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을 못 버는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효율화보다는 일단 서비스를 많이 늘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KPX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재원을 벌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빚을 지는 방식을 하게 되니까 초기 같은 경우에는 펀딩 형태로 했으니까 1단계 그건 큰 문제가 안 됐고 2단계는 엔비디아가 현물 GPU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뭐랄까요 매상 채권 같은 느낌으로 해서 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도 흔히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3단계로 이제 채권을 발행을 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이퍼 스케일러들까지. 그러니까 이게 좀 돈 부담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려가 좀 커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돈이 벌릴 거라서요.
당연히 돈이 벌리고 그다음에 문명사적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AI가 챗GPT 같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미지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 최근에 제미나이 3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내년 지나면 피지컬 AI 들어가고 그러면 로봇하고 도시 문명까지 바꾸는 쪽으로 계속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필요로 하는 수량의 한 10배, 20배 이상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투자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고 과거에 있었던 닷컴 버블 때의 아픈 기억 때문에 그래. 그때는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금리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월스트리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아픈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올랐잖아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AI 자체가 뭐 엉터리고 뭐 버블이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야 너무 추상적인 개념의 미래상만 믿고 채권을 발행하다가 버블이 펑 터져버렸던 거고 지금은 어쨌거나 넘버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산업에 대한 확신과 함께 AI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저는 이제 실리콘밸리 내부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다고 들었으니까 좀 궁금한 점이 근데 그들 자체적으로 압박이나 불안감은 없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는 게 뭐 1차 특이점이 왔다고 했을 때 2차 특이점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전까지 투자를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면 도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언제까지 재무적으로 이 빚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인 스스로들의 뭐 불안감이나 압박감은 혹시 없습니까? 이제 치킨 게임이랑 비슷해요. 한 놈이 포기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 회사밖에 없었고요. 그 회사가 다 먹고 있으면 딴 애들이 못 쫓아가잖아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한 사람만 달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픈 AI가 달리는 게 있고 일단 처음엔 그 시장을 좀 잡았죠. 그랬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가장 뛰어난 AI 모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올해 1월 달에 폴리마켓 투표를 보면은 오픈 AI가 40몇 %로 1등이었거든요. 올해 1월 달에.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어떻습니까? 구글이 95%, 오픈 AI 1%예요, 1%. 아, 진짜?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XAI가 5%쯤 나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만큼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 레이스에서 지는 자는 탈락이거든요. 지는 자는 탈락인데 이 테크 플랫폼 전쟁 같은 것들을 역사를 쭉 보면은요. 언제나 3등 안에는 들어야 되거든요. 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야 되고 큰 돈을 벌고 이제 뛰어나게 하려면 1등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1등이 보통은 과반 언저리에서 50% 언저리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2등이 한 30%대 이렇게 하고 3등이 1, 20% 정도 하게 돼서 3개까지 들어가면 그래도 망하진 않는다.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1등에는 들어가고 싶고 1등, 2등, 3등 안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실리콘밸리 내부 평가로는 지금 3등 안에 무조건 안착할 걸로 예상하는 거는 구글밖에 없어요. 구글은 무조건 안착할 걸로 생각하니까 1등은 몰라도 탑2, 둘 중 2등 안에는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2자리 정도 사실상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자리는 남은 거라고 보는데 남은 2자리를 놓고 오픈 AI가 사실은 엔비디아 포함해가지고 다른 것들하고 손잡고 그 자리 차지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클라우드의 강자였던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 정도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스로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만큼 돈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랑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는 피지컬 AI와 결합해가지고 XAI와 함께 뭐 디지털부터 아날로그까지 전부 다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테슬라와 XAI 진영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많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결국 멀티모달로 넘어가게 되면 애플이 힘을 발휘할 거거든요. 그럼 애플까지도 나중에 결국에는 이들 중에 탈락자들 같은 경우에 회사 가치가 떨어지면서 M&A 대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애플이 그거를 가져가게 되면 순식간에 갑자기 애플이 또 컨텐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자리 정도 남았다고 보면 이들의 레이스들 중에 모든 게 결정 나 있으면 이렇게까지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지금 결정이 아직 안 나 있으니까 다들 내가 그 셋 중에 탈락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치킨 게임을 하느라 이렇게 오바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락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누군가는 탈락할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점유율 격차를 이렇게 뒤집었습니까? 사실은 구글은 잠자는 사자, 잠자는 호랑이랑 되게 비슷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딥러닝 포함한 이 AI 그 기본 기술 있잖아요. 이게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기술인데 그게 구글에서 나왔어요. 2017년에 구글에서 나왔고, 근데 이제 구글이 그냥 설렁설렁했죠. 설렁설렁한 이유가 검색이라든지 자기네들 비즈니스가 원래 잘 되는 게 있으니까 AI로 급격하게 넘어가면 이게 카니발라이제이션 이슈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 안전 같은 거 더 얘기하고 뭐 이래가면서 우리는 기존에 있는 배부른 약간 돼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다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오픈 AI 같은 경우엔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빨리 하면 되고 달리는 거죠. 달렸죠. 달린 애가 딱 나와서 오픈 AI 챗GPT가 딱 나오고 나니 저거 우리가 원래 했던 건데 쟤네들이 다 가져가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투자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성장을 하면 구글의 검색 비즈니스부터 광고까지 타격을 받겠다 해서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싸움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딥마인드 영국에 있는 데미사 서비스 데려와서 몽땅 맡긴 다음에 이제부터 달려 이런 거라서 사실은 기본 역량이 원래 있었던 회사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인프라 포함해가지고 서비스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 세계 최고의 검색 같은 서비스 인프라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갖고 있는 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량은 충분했기 때문에 계기가 필요했고 얼마나 달리느냐가 더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올해 이제 그 역량을 보여준 거죠. 확실히 소프트웨어 능력도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도 이미 확보하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제 어찌 보면 하드웨어까지 그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맘만 먹으면 올라왔다는 건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사실 AI 분야에서 제일 느리게 보이는 빅테크 기업 중 하나가 애플이거든요. 근데 애플은 생각해 보면 방금 말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클라우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좀 두각을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제가 다른 데 나와서도 가끔 하는 얘기인데 애플은 사실은 애플도 역시 지금 배부른 돼지거든요. 사실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내놔도 많은 사람들이 사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멀티모델로 넘어갈 건데 멀티모델로 넘어가게 되면 디바이스 장악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AI향으로 완전히 새로운 기계를 예를 들어 테슬라 기계를 살 거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계열에 탑재된 거든지 아니면 애플 디바이스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언제 계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디바이스 패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신경을 쓰면 되는데 사실은 실리콘 내부에서는 애플 그 관계자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요 자기네들은 전혀 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디바이스로 넘어왔을 때 자기네가 1등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디바이스 교체하는 수요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안 달린 건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거예요. 올해 들어서. 사실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제미나이와 지금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안 급해요. 애플은.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작년 그 하반기 그리고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애플에 있는 관계자들이 전혀 급하지 않다고 했던 이유가 이 스마트폰 판매량 그 점유율에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은 영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언제 분위기가 바뀌었냐면 갤럭시 플립 7하고요. 갤럭시 폴더 7 나온 다음에 그 젊은 세대들이 갤럭시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하고 같이 결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이제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AI가 즉각적으로 디바이스에서 되는 부분에서 성능이 뛰어나니까 애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진 시그널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달리지 않으면 자기네 캐시카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좀 더 이제 급하게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근데 애플이 또 느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애플은 버티컬 그 생태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악하고 있는 회사라서 클라우드부터 반도체까지 전부 자체 생산하거든요. 자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도 프라이버시 이제 개인화가 되려면 프라이버시가 되게 중요하고 이 폰에 있는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안전성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일찍 달리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도입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지 무슨 안전성이 중요해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검증을 하느라
생각보다 되게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급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디바이스가 아마 스마트폰에서 멀티모델로 넘어가기면 안경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럼 안경형으로 넘어가는 것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대충 한 2027년 보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럼 2027년 되기 전까지 이 생태계를 이름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한부 어느 정도 시한부가 됐기 때문에 좀 달릴 때가 됐고, 그래서 M&A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마 내년 내후년쯤에 조금 그 떨어지는 애를 이제 투자해서 살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보고 있고, 그 중간에는 고객들이 이탈되면 안 되니까 이제 오픈 AI나 또 서비스 경쟁자들이 많잖아요. 오픈 AI나 구글이나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자기네들하고 제일 핏이 맞는 것부터 계약을 해서 할 텐데, 이제 애플이 되게 장점은 뭐냐면 갑의 입장에서 계약을 해요. 그렇죠. 예, 갑의 입장에서 유명하잖아요. 여기 프리로드에서 애플이 집어넣어주면 점유율을 순식간에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그 오픈 AI도 그렇고 뭐 구글도 그렇고 집어넣는 쪽에서 사실은 돈을 더 주면서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플의 포지션이 나쁘진 않습니다. 참. 그 말씀하셨던 설명 중에 나왔던 표본이 바로 접니다. 그 갤럭시와 구글 제미나이 쓰고 싶어서 플스7으로 바꾼 사례이기도 하고. 네, 그게 되게 애플에 자극을 많이 줬어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더 큰 건, 저는 원래 근데 안드로이드 폰을 썼는데 제 주위에 애플만 쓰던 친구들이 다음번엔 갤럭시로 바꿀까를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애플 측에서도 체감했겠죠. 그게 제일 컸어요. 그 갑자기 지금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또 그러면 애플이 따라잡을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설명 중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27년쯤에는 안경형으로 바뀐다고 이제 확장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메타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메타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있는 게, 미래를 되게 잘 보는 마크 주커버그가 워낙 미래를 잘 보잖아요. 그런데 좀 시기를 너무 빨리 보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마크 주커버그가 그린 그림대로 갑니다. 결국에는 가는데, 문제는 너무 일찍 시작해서 돈을 너무 많이 들여놓고 미리 손해를 되게 많이 보아놓고, 이제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안드로이드든 아니면 이제 애플이든 다들 이제 메타가 해놓은 어떤 그런 가닥을 보고서 저렇게 만들면 되겠군 해가지고 뒤늦게 뛰어들어가지고 경쟁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메타가 항상 이제 그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영리하게 했으면 좀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은 데이터 센터 같은 걸 하면서 AI 같은 경우에도 세계 최고의 AI 모델을 만들었던 조직이 이제 구글 AI하고 페이스북 AI 리서치라고 페어라고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그 노벨상 타신 제프리 힌턴 교수하고 이번에 그만둔 얀누쿤 교수하고 양대 산맥이었거든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그래서 이걸 끌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그랬는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걸 사업으로 연결시키기가 되게 쉬웠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질 않거든요. 데이터 센터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체 내부적으로 이거의 경제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로만 할 수 있고, 실제로 딴 쪽에다 비즈니스를 팔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혜택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일찍 메타도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에 조금 더 일찍 뛰어들었으면, 지금 오라클이 4등이거든요. 오라클보다 먼저 메타가 뛰어들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시작을 했더라면 아마 지금 되게 안정적인 위치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 결정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돈은 드립다 쓰는데 좀 너무 일찍 돈을 많이 쓰는 그게 좀 제일 문제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메타가 뭐 M&A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사명 변경도 그렇고 항상 좀 빨리는 하는데, 항상 너무 빨라요. 산업이 만개할 때는 그 중심에 없는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메타버스는 무조건 오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지금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만, 결국에는 멀티모달로 가고 안경형으로 들어가면 그게 메타버스예요. 문제는 그 5년 전에 뭐 코로나 때 메타버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안경형 되고 나서 2028년 9년 이때쯤 되는 거니까 대충 한 7, 8년을 땡겨서 본 거죠. 그러네요. 참 또 새로운 시각이나 포인트도 얘기를 해주시고, 산업
함께 밀접하게 또 같이 계시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그러면 지금의 AI의 기술력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왔는지 소위 우리가 뭐 예전에는 진짜 텍스트나 이미지 정도로만 했다가 지금은 에이전트의 피지컬 AI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까지 왔다고 교수님께서 보세요? 보통 이제 AI가 완전 상용화된 시점은 챗GPT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2022년 11월 달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3년 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그 이전에 AI가 상용화된 거는 저는 이제 투자한 회사들이 한 7년 만에 IPO 들어가고 막 그래서 2014년, 15년 이때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는 산업형 AI, 그러니까 특정한 산업에 딱 접목된 AI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상장도 하고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산업형으로 갔던 시기가 대충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특정 영역의 AI가 접목됐을 때 데이터만 충분하면 사람들보다 낫다. 그거를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증명했다 보시면 되고요. 2022년에 챗GPT와 함께 AI가 일반 B2C 시장, B2C 시장에 들어가서 개인들과 AI가 같이 결합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시점이 2022년이고 그 다음에 2023년 때부터 빅테크들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클라우드 같은 데 서비스로 녹여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녹여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멀티모달로 들어가게 되죠. 멀티모달은 이제 텍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 여기까지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피지컬 AI라고 부르는데 내년부터는 물리적으로 로봇이나 휴머노이드 같은 데 탑재가 되거나 아니면 기계 같은 데 직접 들어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론형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되면서 AI로 하여금 숙고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체인 오브 소트라고 부릅니다. 사고의 연쇄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문제도 내보고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그 AI 서비스들 간에 API를 연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에이전트 서비스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에이전트가 열리기 시작하면 뭐가 좋아지냐 하면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 에이전틱 AI를 설명하기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비즈니스적으로 에이전트는 돈을 내고 서비스를 하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챗GPT에 뭐를 물어보고 답을 하는 거는 그냥 질의응답이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겠어 하면 우리 여행 계획을 짜준다든지 그런 거는 돈을 잘 안 내잖아요. 그렇지만 여행 뭐 에이전트가 있어가지고 나 몇 월 몇 시부터 몇 월 몇 시까지 뭐 어디를 갈 건데 여기에 뭐 최저가로 호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검색해서 알려도 주고 그 다음에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이런 거 해줘 하면은 그건 옛날 여행사가 하던 일이죠. 여행사가 하던 일은 거기에 수수료를 우리가 내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서비스를 유료화해서 서비스를 돈을 내거든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유료화 모델이 버티컬하게 생성됐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올해가 그런 해였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드디어 물리적인 기계들한테 들어가가지고 로봇이나 뭐 자동차나 빌딩이나 도시 문명 전체가 바뀔 거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AI 문명 시작도 안 했습니다. 10%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시장은 사실 항상 앞서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의 상황이라면 어떤 AI와 관련된 투자도 이제는 소프트웨어에서 피지컬이나 에이전트 쪽에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이나 아니면 어떤 실체화된 기기를 갖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될 때인가? 그러니까 이게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될 때인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걸 이제 잘 알아낼 수만 있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게 IPO 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투자를 하니까 저희는 집중적으로 그런 데 투자를 해요. 제조 부분 AI라든지 버티컬 산업 AI라고 부르는데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그 큰 모델 싸움은 이미 빅테크들 중심으로 하는 거 하고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안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직접적으로 하죠. 이게 소버린 AI라고 부르는데 한국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투자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
이제 엄청 큰 회사들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종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일반적인 모델을 하는 거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데이터를 확보 못하는 분야가 뭐냐면 기업 안에 있거나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인터넷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별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산업 도메인별 AI 기업이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나오는 곳들이 나올 거예요. 예. 우리가 이런 걸 버티컬 AI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각 산업별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산업 중에서 AI 도입을 잘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이 나올 거고 그 기업이 해당 산업을 막 통일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롤업 전략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어디가 전통 산업을 가진 기업들 중에 어디가 그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그 애들을 다 먹어치우거나 해가지고 확 커질까? 네. 이런 거를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윤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아져요. 네. 그래서 특정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AI를 바라보는 투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가게 되면은 디지털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제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포지션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예. 다 가지고 있는 편이어서 거기다가 제조까지 가게 돼서 로봇이 결합이 되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지금 현 상황을 보면 중국이 자기네들이 만든 것들을 해외에 팔기 어려워질 거예요. 네. 안보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러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수많은 것들을 중국세를 안 쓰게 해서 좀 다 교체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배터리도 전부 교체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게 되면 에너지 공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철이라든지 재료가 필요하고 센서가 필요하고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 어떤 스마트 머신들의 숫자가 종수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 쪽의 부품 생태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하나 궁금한 거 더 여쭤보고 양자 컴퓨팅 네네.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어떤 뭐 보고서 보다가 지금은 당연히 우리 AI와 관련된 주된 기기는 어쨌거나 지금까지도 예전에도 그랬고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한 보고서에 미래에는 스마트폰이 아니라 안경이 될 거라는 네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죠. 언제냐일 뿐인데 예. 그 이미 뭐 오라이언이라고 메타에서 나온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드는 족족 팔린다고 할 정도 지금 돼 있고 네. 그리고 내년 정도 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스마트폰도 보급될 때 그랬는데요. 몇 억대 연간 네. 몇 억대, 1억 대가 넘어가는 시점에 이게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1억 대를 언제 돌파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 처음에 등장을 해가지고 2007년에 등장을 했는데 첫 해 136만 대가 팔았어요. 그리고 2008년에 1000만 대를 팔고요. 네. 2009년에 2000만 대를 팔아요. 그리고 2010년이 돼서 이제 4천만 대인가 그렇게 되고 2012년에 1억 대를 팔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에 나왔으니 5년 걸렸어요. 네. 5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라이언 같은 제품 나오기 시작을 해서 1세대 제품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내년 되면 아마 삼성하고 LG에서도 아마 나올 것 같고 구글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제품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됐고 그럼 올해가 1년 차라고 치고 네. 내년에 2년 차 그리고 한국에 아이폰이 3가 들어왔거든요. 그게 2009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7년 말씀드린 건데 2027년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조금 얼리 어답터들 중에서 나 내 안경 바꿔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거고 그로부터 2년 정도 뒤가 되면 2년에 3년 정도 뒤가 되면 2030년인데 2029, 2030년 되거든요. 2029, 2030년 되면은 사실상 이 안경형이 표준이고 나머지가 액세서리처럼 변하는 그런 타임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나 교수님이나 둘 다 안경을 쓰는 사람으로서 네.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안경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 테 없는 안경을 쓰더라고요. 패션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안경의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여기 프로젝터 같은 거 미니로 달아가지고 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무게도 더 가볍고 해서 그렇죠. 사실상 그냥 컴퓨터로 가지고 다니는 세대가 올 것 같습니다. 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게 진짜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이제 2년 후면 가시화될 것 같아서 네네.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어려운 양자 얘기인데 네네. 자 그러면 빅테크들이 왜 양자 컴퓨팅에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투자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 양자 컴퓨터, 양자 컴퓨팅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양자 역학에 있는 현상을 이용한 컴퓨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양자 역학하면 떠오르는 거 있어요? 양자 역학이요? 네. 저는 없습니다. 네, 중첩이란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네, 이제 고양이가 박스 안에 있는데 네. 이 고양이가 살았나 죽었나 예. 했을 때 열어서 확인하면 되는데 네. 열었을 때 죽어 있으면 죽은 것이고 네. 열어봤을 때 살아 있으면 산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전통적인 컴퓨터는 이 상태를 네. 이런 거를 0과 1로 구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스위치를 가지고서 AC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0과 1로 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데 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이 박스가 닫혀 있는 상태로 그 고양이의 상태를 설명할 때 0과 1이 중첩돼 있다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열어보기 전에 모르는데 그 안에 있는 상태는 확률적으로 0 아니면 1이겠죠. 네. 0과 1 어딘가에 확률로 존재하잖아요. 네. 그걸 중첩이라고 불러요. 0과 1이 중첩돼 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양자 역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얽힘이라든지 또는 파동 간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이고 예. 이 중첩을 제대로 구현한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의 문제를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중첩돼 있으니까 한 번에 넣어서 한 번의 연산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를 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열쇠하고 자물쇠 문제로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열쇠 하나 하고 자물쇠가 10개다. 그러면 몇 번 안에 보통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자물쇠가 1개고 열쇠가 10개면 네. 무조건 10번 하면 나오죠. 그렇긴 하죠. 10개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근데 자물쇠가 2개고 열쇠가 10개면 네. 예, 이게 이제 옛날 확률 통계 수학으로 가게 되는데 네. 10 곱하기 9. 예, 팩토리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네. 근데 만약에 열쇠가 5개, 10개, 그다음에 자물쇠가 20개, 30개. 예. 이러면 안 열고 말죠. 예,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겨서 그러겠네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로 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몇 년이 걸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였냐 하면 그러면 한 번에 열쇠 10개, 자물쇠 10개씩 넣어보자. 그게 병렬 컴퓨터예요. 예, 한 개씩 하던 거를 코어를 이랑 비슷한 건가? 그게 GPU예요. 예, 이게 코어를 늘려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 번에 얘네가 동시에 병렬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10개 하면 좀 낫겠지. 그렇죠. 예, 그래서 그 GPU를 이용해야 그 사실은 우리 그 행렬 연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거 AI가 그걸로 연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GPU가 된 건데 예.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1000개, 만 개는 이 코어를 그렇게 늘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건 불가능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예 자연 상태 양자역학 그대로 이용해서 컴퓨터를 쓰지 않으면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못 푸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암호 같은 거예요. 암호는 사실은 시간만 충분하고 컴퓨터 연산만 충분히 주면 무조건 깰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왜 못 깨냐 하면 암호 깨는데 3년씩 걸리면 그거 못 하잖아요. 못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시간을 오래 걸리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예, 그런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자연 현상의 중첩 현상을 이용해서 컴퓨터 자원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라서 예. 그게 양자 컴퓨터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현을 하려면 양자화라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양자화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초전도체 방식이 있고 좀 잠깐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제일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이 이게 그런 비트를 우리가 큐비트라고 부르는데 큐비트를 구현하려면 양자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양자화를 시키는 방식이 제일 첫 번째 방식이 초전도체 방식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영하 273도까지 내려야 돼요. 네. 사실은 양자 컴퓨터 가끔 보시면 엄청 큰 거 보셨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그게 다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이게 내리기 위해서 요 밑에 조그만 방같이 생긴 조그만 칩 하나에 그게 큐빗 하나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온 트랩 방식이라고 해서 아이온 큐가 하는 방식이 있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뭐가 문제냐면
옛날에 컴퓨터 역사에 애니악이란 컴퓨터 보셨어요? 네. 그거 진공관으로 만든 거. 맞아요. 그래서 버그가 원래 뭔지 아세요? 진공관은 빛이 나니까 나방이 들어와서 거기 껴가지고 거기 그 진공관에 오류를 일으키면 그 컴퓨터가 오류를 내요. 네, 그래서 네. 버그를 그래서 잡는다. 버그가. 아. 네, 그래서 디버그라고 부르는데 진짜 나방 잡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은 방만해져요 컴퓨터가. 그러겠죠. 비슷하게 초전도태 방식으로 지금 만든 그 양자 컴퓨터는 큐비수가 늘어나면 엄청 커져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초전도체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네. 그럼 이걸 작게 만들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형식으로 만들고 반도체 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게 만드는 방식으로 최근에 반도체 방식이나 광자 방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하는 사이드 쪽에서는 광자 방식이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어요. 광자 방식. 근데 이거 말고도 중성 원자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어느 놈이 1등할지 몰라요. 아, 이제 열심히 경쟁하고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암호를 깨는 수준 가려면 암호를 깨는 수준으로 가게 되면 진짜 산업이 크게 커지거든요. 예, 연관 산업이 말도 못하게 커져요. 네. 그래서 이때가 되는 시기가 앞으로 5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5년에서 10년, 길면 실면. 그리고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3년 내에도 가능하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한 5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내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광자 방식이나 반도체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교수님 지금 개념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때니까 네. AI와 양자 컴퓨팅의 관계가 네. AI의 다음 세대가 양자 컴퓨팅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네. 아니면 그냥 상호 보완인 건지 혹은 뭐 필요 충분 조건 정도의 관계인 건지 이걸 어떻게 개념을 알아두면 두 되겠습니까?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가 푸는 문제가 일상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 암호 깨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국방이나 안보 관련된 거죠. 정확하게 아하. 얘기하면 국방이나 안보 보안 관련된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뭐 재료과학 같은 거.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사이언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공학이 있고 그 이과 이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반 순수 과학이 있잖아요. 네, 네. 순수 과학의 문제는 디지털로 전환해 가지고 풀 문제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풀어야 되거든요. 네. 있는 그대로 풀려면 양자로 풀어야 답이 나와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런 순수 과학 쪽에 접목할 수 있는 화학 계열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제 기상, 우주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네, 쪽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양자가 되게 잘 풀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연산에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쓴다는 것은 마치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아. 너무 많은 걸 쓰게 되니까. 네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광자 방식이나 반도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되게 작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지금 엔비디아가 쓰는 GPU보다도 효율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됐을 때에는 이 엔비디아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양자 컴퓨터한테 패권을 넘겨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혁명이네요. 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막 시작한 단계라고 보고 있고 예. 막 시작한 단계에서 유명한 회사들이 좀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도에서는 빅테크가 할 가능성이 이것도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대다수의 양자 컴퓨터는 개인들이 가지기보다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죠. 서비스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기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데이터를 거기다 기업들이나 고객님들이 다 거기다 올려놨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아. 그리고 양자 역학에서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는 걸 AI한테 맡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준비할 때도 AI를 쓸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AI를 가진 인프라 기업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서로 연결해 가지고 쓰는 서비스가 제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이 딱 보니까 이거 양자 컴퓨터 개념 구현부터 시작해서 시작은
뭐 IBM이 사실 IBM이 제일 먼저 상용화했거든요. 네. IBM이 제일 먼저 상용화를 했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런 새로운 AI 클라우드를 하면서 거기에 붙여가지고 쓰려고 양자 컴퓨터를 만든 게 아니고 구글이 쓸데없을 정도로 그 미래 산업이나 이런데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양자에도 사실은 과학적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했었던 거였어요. 예. 얼마 전까지는 그랬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금 큐비 수가 늘어나면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할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네. 거기에다가 AI 클라우드를 빅테크들이 지금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보니까 시뮬레이션도 GPU로 할 수 있거든요. 시뮬레이션을 GPU로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걸 양자 컴퓨터로 던져줄 수 있으니까 빅테크들이 다 뛰어드는 거죠 이제. 혹시 양자 컴퓨팅도 전력을 많이 사용합니까? 양자 컴퓨터는 상대적으로 전력을 적게 먹어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냉각의 전력을 써야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진공관 컴퓨터랑 비슷하고 말씀드린 게 초기에 개념 잡고 소프트웨어 나오고 그다음에 생태계 만들고 쓸 줄 아는 사람들 나오고 이때까지는 그렇게 큰 컴퓨터 써도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개인용 컴퓨터라고 하는 건 1977년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 쓰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대거든요. 네. 그럼 한 20-30년의 갭이 있어요. 그 사이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따만 했던 컴퓨터가 쪼르륵 작아져 가지고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참. 근데 그나저나 교수님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시네요. 제가 이해할 정도면 너무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AI에도 투자를 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 중에서 좀 눈에 띈다 움직임들이 그런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IBM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양자 컴퓨터의 산업에 끼어든 기업들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 큰 회사들하고 작은 회사들로 좀 나눈 거예요. 위에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온큐나 디웨이브나 리게티 같이 이것만 하는 그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앞서 있는 회사는 IBM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왜냐하면 제일 오래됐고요. 첫째.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그 IBM은 하드웨어도 하드웨어지만 혹시 엔비디아가 지금의 위상을 차지하게 된데 예. GPU 성능도 중요했지만 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엄청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는 건 얘기 들어보셨죠? 예. 쿠다라고. 네. 그 쿠다를 쓰는 개발자가 개발자들이 많아지다 결국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양자 컴퓨터 쪽에 IBM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어떻게 개발해야 돼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퀴스킷이라고. 네. 근데 그 퀴스킷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지금 현재 양자 컴퓨팅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IBM이 사실은 양자 컴퓨터 기술보다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하고 지적재산권 또 협력하고 연구도 같이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런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IBM이 제일 잘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첫째. 네. 그 다음에 언제나 이제 빠지지 않는 구글이 있죠. 구글이 또 그 IBM 다음으로 오래 했어요. 2019년에 시카모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가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AI 인프라하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AI 인프라 그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거를 직접 양자 컴퓨터랑 연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구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접목을 해서 하려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구글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클라우드 1, 2, 3등이 1등이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구글이잖아요. 예. 구글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좀 기술적으로 많이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 2등도 지금 보아하니 이거 좀 있으면은 양자까지 서비스 안 하면 예. 양자 서비스가 없다고 이제 고객님들이 이사를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은 브라켓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퀀텀이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양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발표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얘네들도 이 헤게모니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구글이나 IBM처럼 자체 양자 컴퓨터를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전 세계의 소규모 기업들하고 이게 연대를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갔었고요. 네. 나머지 남은 데가 이제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달에 CES 쇼까지만 하더라도 젠슨왕
이 30년은 걸릴 거야 이래가지고 그렇죠. 그때 양자 컴퓨터 주가 확 떨어졌었거든요. 아마 네, 기억하시는 분들 맞아요. 계실 건데 그랬는데 지난 몇 개월간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에 투자를 엄청 했어요. 특히 퀀티눔이라고 허니엘이 변한 회사에 큰 투자를 했는데 걔네들이 소프트웨어 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티킷이라고 엄청 좋은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냐 하면 이 양자 컴퓨터가 지금 쓰기에 워낙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을 잘 못 해주니까 예를 들어 1시간 쓴다고 수천만 원 내야 돼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예약해야 돼요 지금. 그 정도로 좀 이게 딸리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제대로 못 돌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근데 이거의 흉내를 GPU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GPU로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일단 다 해놔요. 다 해놓고 이제 양자 컴퓨터에 돈 내고 딱 들어가서 요이 땅 해가지고 돌린단 말이에요. 그 실험 결과 내고 그런 거를 딱 보니까 엔비디아가 보기에 어때요? 이거 우리 GPU에서 한 다음에 양자로 딱 해서 이거 딱 만들어 놓으면 그냥 자기네 장사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을 부르는데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 분야에서는 지금 엔비디아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소위 과도기에 꼭 필요한 그렇죠. 시스템이네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도 세분화해서 기업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융권 얘기 잠깐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자하면 꼭 암호책의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양자 내성 암호 그 얘기가 항상 나오던데 그러면 금융권의 변화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금융권은 크게 두 가지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양자 컴퓨터 가지고서도요. ETF 같은데 종목 많은 거 리밸런싱 하는데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알려진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또는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큰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양자 ETF 상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니저들은 힘들어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그건 지금 실험이 많이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제일 빨리 나올 분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금융 관련된 인프라가 대부분 PKI라고 그 공인 인증서 같은 것들 그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인증 관련된 암호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 깨질 거란 말이에요.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와도 깨지지 않는 인프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바꾸기 위해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통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런 인프라를 다 갈아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내년에 3GPP가 열리거든요. 3GPP가 우리 알고 있는 3G, 4G, 5G 이런 거 표준 정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년 5월에 아마 될 것 같은데 그때에 6G가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6G 발표되는 거에 이미 인공위성은 거의 확정이고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지금 이 AI 그거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이런 거 다 보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양자 인터넷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페이스 통신도 가능해요. 양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얽힘이라는 현상을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해킹 불가능하게 그다음에 이런 거를 암호도 깨지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들이 이미 개발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 통신 장비부터 모든 걸 새로 바꿔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아마 향후 몇 년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신규로 하는 일부 서비스들부터 먼저 도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왜냐하면 전체를 전부 갈아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 어떤 망 같은 거를 이제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접속해서 하라고 조금씩 이제 이전을 유도한 다음에 나머지 인프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통신 관련된 쪽 파트의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깨일 거라고 예고를 이미 한 상황이라서 이게 그 다 나오기 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범죄가 예고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리 보완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보완을 해서 바꿔야 되는 그 인프라 시장이 훨씬 큽니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48분이 지나버려가지고 예상보다 지금 넘기고 했는데 하나만 진짜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요즘에 가상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 가상화폐 가격이 막 급락을 하는 와중에 항상 스토리에 껴있는 게 양자 컴퓨팅 시대가 오면 이게 보안 다 깨진다. 안전을
이거 도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겠냐 이 스토리를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네네. 이게 뭐가 진실입니까? 어떻게 뭐 보세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전에 그 공인인증서 같은 거에 들어가는 인프라 깨는 것보다 예.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걸 깨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좀 더 난이도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그 암호화폐 그 관련된 그 기술 개발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게 예고가 됐기 때문에 그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깨지지 않을 종류로 대부분 바뀌어 있어요. 대부분 바뀌어 있는데 옛날에 나온 지갑들하고 옛날에 나온 것들 중에 이게 안 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소위 얘기하는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장도 앞으로 그래서 커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제일 오래됐잖아요. 제일 네. 오래되고 가장 클래식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와 관련된 로드맵이 있어요. 이거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아마 전환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항상 그렇듯이 그 준비하는 쪽에서는 이게 뭐 좀 더 오래 걸리겠지 하면서 시간을 좀 늦춰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마도 몇 개 지갑 좀 제대로 양자 컴퓨터에서 털린 다음에 일이 급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경험을 통해서 발전. 예, 일단 사고가 터져야 빨리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AI와 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사실 되게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데 너무 재밌고 쉽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념을 정리하는데 쉽기도 하고요. 각 뉴스들과 기업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스트 정지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